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여름 휴가와 또 그 휴가 중에 조금 몸을 다치는 바람에 여러분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극일 펀드라는데 돈을 집어넣으셨다고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 소위 반일 경제 독립 선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이상 지속된 이 반일 경제 독립 선동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독립을 하겠다, 경제를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극일 펀드라고 하는 부품 소재 국산화 펀드에 돈을 넣으면서도 우리 경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경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소개드리면 어떤 호주의 젊은 청년이 그 샌드위치를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상추도 자기가 기르고 닭도 병아리속도 자기가 기르고 밀도 길러서 빵도 만들고 닭고기도 만들고 토마토도 기르고 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총 들은 금액은 1,500불이 조금 넘었고요. 기간은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가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지금 10불 미만의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6개월 걸리고 150만 원을 걸리는 거를 우리는 지금 10,000원 미만의 몇천 원짜리 샌드위치를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본 인간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부가 늘어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분업화를 하고 그 분업화를 통해서 분업화를 하면 한 가지 일에만 하기 때문에 전문화를 하는 거죠. 이 청년은 닭을 잘 기르는 법도 모를 거고 토마토를 남들보다 많이 빨리 기르는 법도 모르고 밀을 잘 기르는 법도 모르고 그 밀을 빻고 하는 거에서도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면 훨씬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협업을 통하고 분업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게 바로 부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들은 협업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익에 좋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신체가 튼튼한 타이거 우즈는 어설픈 정원사보다 잔디를 더 빨리 깎을 수 있습니다. 더 잘 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타이거 우즈는 자기 시간을 잔디 깎는 데다 쓰고 골프 연습을 안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그거는 옆집에 청년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몇십 불 주고 그 시간에 자기가 골프 연습을 잘하면, 그렇게 해서 PGA에서 우승을 하면 나흘 만에 몇억에서 몇십억의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이웃집 청년한테 주는 5,000원에서 10,000원의 잔디 깎는 수고비가 아까워서 자기가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잔디 깎는 사람은 타이거 우즈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분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는 이 정원사를 고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 정원사도 골프를 안 치고 정원을 깎는 게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골프를 하는데 시간을 써봐야 돈만 낭비되고 돈을 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해야 부가 되는 거지. 그럼 일본과 우리 사이에도 지금 이런 분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이고 일본의 부도 줄어들이는 거지, 이것이 경제를 지키거나 경제를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후발 산업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화를 늦게 한 나라는
어차피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면서 모방을 통해서 혁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화를 하는 동안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우냐는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아주 지리적으로 같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일본인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놓아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되게 배우기 쉬운 유사한 그 문법 구조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우는 데서 상당히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놀라운 게 일본은 상당히 긴 섬나라 국가에서 삿포로로부터 저기 제일 일본의 밑에 오키나와나 그 밑에까지 가면 그 거리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홋카이도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홋카이도 가는 게 훨씬 가까운 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근했고 대마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지척에 있는 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선진 경제의 모습,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그 기업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배웠기 때문에 적은 학습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경제 발전하는 데는 일본이 가까운 데서 먼저 선진국으로 있었고 우리한테 잘 협력을 해 주었다는데도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경제 독립이라는 말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국수주의적이고 반일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경제에서 이기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도 일본보다 소득이 더 높으면 이기는 거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예를 제가 두 개 들겠습니다. 한일이 경제협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3만 불인데 4만 5천 불 국가가 되고 일본은 그냥 5만 불 상태에 가까운 4만 불 중간에서 5만 불로 접근을 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3만 불에서 4만 5천 불로 가면 그게 우리한테 행복한 거지 일본이 우리보다 높은 5만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결을 서로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줬다고 칩시다. 3만 불 됐던 우리나라가 2만 8천 불로 떨어지고 일본이 더 바보 같은 짓에서 2만 6천 불로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일본보다 2천 불 앞서니까 그럼 이게 더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운 게 이기는 거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으면 이기는 거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게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글로벌된 개방 경제에서는 이건 국가 간의 단체 경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팀이 일본 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기는 거지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 거래는 서로에게 상생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는 거라서 마치 올림픽으로 따지면 수영이나 육상처럼 개인들이 경쟁을 하는 거고 그 나라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으면 그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가 더 많이 생길 뿐이지 국가 단위의 경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말이 참 이상한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발전된 경제를 가져갈 수 있냐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의 후발 산업 국가들하고 일본하고의 경쟁 관계를 한번 보시면 80년대만 해도 일본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난 우리가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 또는 4마리 작은 호랑이들이라고 불렸던 리들 타이거들 또는 드래곤들을 보면 지금은 싱가포르가 실질 국민소득에서 일본이나 한국의 2.3배로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고 홍콩이 1.3배 정도로 그 다음에 잘 살고요. 1.5배. 대만이 그러니까 명목소득으로는 우리가 높고 그런데 실질소득으로는 대만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리보다
한 30%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여 % 정도 소득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하고 일본의 격차는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은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나라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왜 어떤 사회가 빨리 부를 축적하냐 하면 그 사회는 경제적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항상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적 자유도가 1, 2위고 대만은 11위인 반면에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23위까지 올라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온 2년 만에 29위로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일본이 40위 수준으로 경제 자유도가 없었던 나라였는데 최근에 국가의 재정 부채만 빼고 나면 일본의 경제 자유도는 10위권으로 19위권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자유도를 확대했고 우리는 경제 자유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이 2010년에 다 개방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다고 했던 거고 PwC가 한국이 일본을 곧 추월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개혁을 못하고 계속 경제 규제를 놓은 상태에서 재정 확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혁신을 안 하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 자유도를 계속 높아왔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PwC에서 2016년에 한국과 일본이 역전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전되지 않았죠. 지금 반대로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적용하면서 경제자유도를 확대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자유도를 계속 축소해왔기 때문에 PwC나 골드만삭스의 예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기는 자기가 한 경제정책하고는 정반대다. 경제정책은 자유도를 줄여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품하고 소재를 국산화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최고 경자를 하셨던 분이 부품 소재 국산화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 국산화를 해도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보통 죽음의 계곡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에 막 만들다가 성공을 못 하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놔서 초기 채택을 조금 하다가 대량 채택이 안 되고 중간에 상품이 실패하는 경우 그 죽음의 계곡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R&D를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5조를 쓰니 몇 조를 쓰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국산화할 때 그 소재 부품이 특허를 피해서 국산화 R&D를 한다고 해도 국산화 성공할 확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게 어떤 중소기업이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 정부가 돈을 줘서 성공했다고 해도 소재와 부품을 써서 또 대기업이 써주는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 기술을 다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생산 기술의 안정화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서로 그게 성공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제품과 부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비싸면 그걸 쓰는 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은 기술의 독립성 때문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조선의 1위국은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한국이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럼 영국은 배를 못 만들어서 일본한테 넘겨준 것도 아니고 일본이 배를 못 만들어서 한국한테 뺏기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게 일본에서 만드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품 소재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상한 논리냐. 서로 정부가 R&D를 해서 부품의 소재를 독립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기술 독립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드는 거하고 혼자는 R&D를 보면 협업을 통하면서 모방과 혁신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TV를 만든 게 아니로 일본 거를 가져다가 보고 배워가면서 만들었던 협업을 하면서 배우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부품을 만약에 일본하고 관계를 계속 나쁘게 가져가서 수출을 안 하면 R&D 할 동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1, 2년 동안 삼성전자는 생산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고 그 고객사는 기다려주느냐, 그럴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죠. 일본 빼고 북한하고 합치면 소위 평화경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세계 6위 기준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계 6위의 경제인가요? 인구가 많아서 GDP를 가지고 하면, GDP식으로 하면 지금 중국이 곧 세계 1위 국가가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죠. 최근 크레딧 스위스라는 데서 각 나라의 성인 1인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가를 평균으로 보면 우리는 세계 20위 안에 없습니다. 일본이 17위고요. 중위권 소득 자산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17위고 일본은 7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벌어들이는 소득, GDP 또는 GNI는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높죠. 그 명목 소득으로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 물가를 감안해도 5%에서 10% 차이가 납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가 금년 1년 전보다 15% 정도 절하가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이대로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3만 불 국가에서 다시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소득이 달러로 표시하는 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산 축적도는 일본의 한 60%에서 75% 수준으로 격차가 있는 나라다 하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나라의 GDP의 48분의 1, 그러니까 약 2%밖에 안 되고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해도 우리나라의 4.1%에 비례한 아주 콩할 만한 경제다.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제는 우리나라 강남구 경제의 3분의 2, 하나의 서울의 구 경제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2017년 국부 1년 총생산이 36조이기 때문에 10%를 성장해봐야 늘어나는 게 3.6조고 우리는 1800 정도, 지금 2000조 국가입니다. 2000조 국가이기 때문에 2%만 성장해도 40조가 늘어나서 북한 경제의 10배씩이 늘어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통독의 역사를 봐도 90년에 통일된 독일이 28년간 약 3,000조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져갔고, 그런데 그 서독이 짊어져야 됐던 부담에 비해서 한국은 부담이 훨씬 크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선 국민소득에서 통독 시절에 서독과 동독은 2만 불 대 1만 불 정도, 2대1의 격차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24대1의 격차로 북한은 완전히 날거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독의 인구가 6,600만이고 동독이 1,600만 밖에 안 돼서 4명이 한 명의 가난한 동족을 지원했던 건데 우리는 5,100만 대 2,100만이라서 2명이 한 명의 가난한 친척을 돕는 게 돼서 그 1인당 부담도 2배가 넘고 소득 격차가 12배가 더 심하고 또 북한의 국토는 동독의 한 1.2배 크기에다 다 산악이고 1만 불 정도의 자동차를 만드는 동독은 일반적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었지만 북한은 그게 전혀 깔려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경제 원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면 시장 경제를 수용해야 되는 거고, 시장 경제를 수용하지 않은 나라에 그리고 경제 부패가 있는 나라에 아무리 경제 원조를 해줘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다 증명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되려면 북한의 소위 백투 혈통의 지배가 종식이 되고 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법치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지금 있으면서 저렇게 일본을 반일 선동하고 나서 바로 그걸 평화경제로 연결하는 거는 어쩌면 반일 선동이
이 북한 퍼주기 또는 대북 경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발이 아니었나, 문정부의 그런 의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 일본으로부터 국가 경제를 지키겠다는 반일 선동 또는 평화 경제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